(2023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9월 달에 히든풋볼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철입니다. 네, 오늘 종윤이가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출장을 가 있고 지금 굉장히 초흥분 상태에서 어제 좀 술 좀 마시고 아직까지 자고 있지 않을까. 지금 거기가 몇 시죠? 한 8시간, 9시간인가요? 런던 시차. 그렇죠, 그렇죠. 9시간이면 아침이네요. 네. 조식 먹을 시간이긴 한데. 9시면은 술 마신 다음 날이면 자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신 형철이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히든풋볼 나왔네요. 네. 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우리 그때 목요일 날 마지막으로 했던 거 이후로는 저는 이제 다른 방송 또 맞아요, 준비를 맞아요. 하느라고 그렇구나. 저녁에 히든풋볼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없었어요. 우리 사내 또 방송이 다른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사내 방송. 사내 방송. 다 사내 방송 우리 아니야? 콘텐츠. 네, 우리 콘텐츠가 하나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철이가 이제 히든풋볼의 정식 멤버로 되면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방송이 저희가 이제 론칭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형철이가 주가 돼서 또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형철이가 축구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방 제목에 저하고 환희하고 그건 알겠는데 형철이가 들어와서 네. 과연 이제 방송이 어색하지 않게 흘러갈 것인가. 종윤이 형 자리만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이서 방송을 좀 해봤나요? 해보긴 했는데 네. 많이 해본 건 없고 단둘이 한 거는 한 번 정도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네. 그 잼버리 상황 때 경기장 잔디 관련해서 환희 형이랑 영상 찍었던 게 최근에 둘이서 많이 했던. 둘이서 잔디 영상을 찍어. 네. 그것도 이상한데. 딱 앉았는데 이거 맞나? 저는 형철이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종윤이를 찾고 있는데 종윤이가 없대요, 회사에. 그래서 형철이가 저랑 하면 돼요 했는데 약간 어색했지만 오히려 그 잼버리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런 어색함이 저기 도움이 됐다. 다운되면서. 네, 도움이 됐다. 영상도 잘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철이가 중요하죠. 아마 이제 뭐 이슈 자체는 우리가 이미 틀딱이 됐나요? 왜요? 그쵸. 이 씬에서는 딱 진입 이제 코앞. 네. 코앞. 형 먼저 가시고 나도 한 1년 뒤에 네. 따라가고. 어쨌든 이 씬에서는 형철이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또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이로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기 수로 따지면 형철이가 우리를 이미 넘어섰겠구나. 해설로 따지면. 근데 저는 많이 했어요. 마음 좀 화나. 진짜 그러지 마. 내가 개수가 많이 많아. 한 건 아는데, 많이 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제 씬에서 좀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뭔가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 형철이가 아마 제가 봤을 때 경기 해설수는 우리를 넘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아닌가? 1년에 진짜 300경기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세워봤을 때. 예. 그러니까 난 주중이 없긴 해. 주말만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1년에 300경기면 우리가 못 따라가지. 근데 저도 엠스풀 때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들어보세요. 때 나오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때 주원이 형 스포티비 갔고 그리고 서혁 해설위원이 뭐 MBC 본사랑만 하고 있을 때고 이상윤 위원이 성남 코치로 가면서 한 명도 없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피파 패키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막 하루에 2개씩 3개씩 돌리던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이거 있잖아요. 17세 여자 아시안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들. 그치. 그거를 막 하루에 3개씩 때리는데 그럴 수 있었어. 아무도 몰라주고 그냥 나만 힘들고 그쵸, 뭐 그쵸.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개수는 그때 많이 채웠고 그렇죠. 이제 그 뒤로 좀 못하다가 네. 뭐 환이나 저나 이제 아무도 모르는 중계하고 형철이는 이제 다 아는 중계 아는 많이 하고. 중계. 네. 요즘 어떠세요? 그래도 거의 뭐 이제 뭐 한 주일 넘어섰다. 네. 제가요? 뭐 이제 장지현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릴 것 같더라고요. 넘어선 거는 아마 얼굴만 되지 않을까. 네, 더 늙어 보이는 걸로 넘어서지 않았을까. 진짜 이런 유머도 다 한준희 해설위원이나 지현이 형하고 똑같아 비슷하죠. 이 새끼. 이런 유머 알지. 네.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넘어선 건 연배가 넘어선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겉에 연배만. 아버지 또래잖아요. 당연하죠. 20살 이상이면 네. 사실 아버지 또래인데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주말 K리그 이야기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해외파.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거고 이제 이적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적 시장 주요 팀들에 대한 어떤 인앤아웃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K리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매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대급이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서울 팬들이겠죠. 서울 팬들은 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슈퍼매치의 결과가 승부가 갈리면 역대급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역대급이면 한쪽은 그 반대의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비겨서 해야 역대급이 나오지 사실. 그래서 역대급인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열렸던 몇 번의 슈퍼매치 가운데서는 좀 뜨거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불붙는 요소라든지. 근데 정말 옛날로 가보면 진짜 미친 슈퍼매치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좀 많이 옛날로 가야 돼요. 한 2010년대 초반에 스테보 꼬여놓고 옷 벗어서 세레모니 했던 때가 빅버드가 매진이 됐을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가 사실 슈퍼매치는 절정인데 환희 형 말씀처럼 수원 팬분들은 좋았겠죠. 윤석열 감독이 그때 최용수 감독이 막 잡았을 때니까. 근데 서울 팬분들한테는 아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슈퍼매치는 역대급이 어렵습니다. 한쪽 승부가 나버리면 네. 기분이 진짜 확 상하기 때문에. 한 3대3 나오면 어때? 근데 그것도 따라가는 3대3이 훨씬 기분이 좋고 3 먼저 갔다가 3대3 되면서 또 기분 안 좋단 말이야. 맞아. 역대급이라는 거는 3자 팬들 또는 승리한 팀만 그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대부분의 인터넷의 반응들은 이제 그 팀 팬들 위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1대0 치고는 상당히 치열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딱딱 반씩 나눠서 뭔가 경기력을 보여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결과 빼면 약간 기분은 서울이 전반전에 우와 했다가 후반전에 수원이 오 했다가 이제 골 못 넣고 그냥 끝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전반은 좀 서울이 좀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수원이 초반에는 좀 고전했었죠. 네. 확실히 카즈키가 빠진 안 나온 게 엄청나게 빌드업에 영향을 미치고 냉정하게 말하면 수원의 센터백들이 빌드업을 잘하는 유형들은 아니죠. 네. 그쵸. 압박을 받았을 때 사실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그 편이니까. 셋 중에는 그나마 박대원이 조금 더 빠르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 수준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뭐 지금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어제 불트위스가 벤치에 있었던 건 내가 볼 때는 뭐 나상호라든지 이런 빠른 선수들이 나왔을 때 불트위스가 뒤로 돌아뛰는 거에 약점이 있고 또 이러다가 불트위스가 퇴장을 당할 수 있는 캐릭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는 좀 전략적으로 뺐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게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스위스가 뭔가 미운오리가 됐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주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안 나와서 수원 팬들이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카즈키가 후반에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졌던 건 사실이고 뭐 원래 그렇습니다. 한 명 자리만 뭔가 위태로우면 빌드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될 것 같잖아. 근데 정말 한 명만 미스나면 그 빌드업이 다 실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걸 느꼈고 고승범한테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렸다. 역할이 좀 많죠. 근데 카즈키를 전반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감독이 밝히기로는 체력적인 부분. 휴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선발 출전했으면 60분 안에 지칠 거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끝까지 못 갔다. 그럴 바에야 지키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다가 이제 후반전에 넣어서 경기를 뒤집는 좀 더 분위기를 만드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감독의 판단이니까 뭐 선발로 나왔으면 잘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이고.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은 초반에 실점했던 것은 김명수 감독 입장에서는 완전 시나리오에 없었던. 그렇죠. 네. 오히려 좀 0대0이나 이런 상황이 지속됐어야 됐는데. 그 아닉스 감독이 빠지고 나서 일루첸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서울 입장에서 경기를 좀 해석했을 때 김진규 대행이 오면서 확실히 서울 선수들의 적극성이 지금 이 감독 교체 이후에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버프가 확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제 미스테리는 일류첸코를 너무 그냥 거의 배제. 그렇죠. 원래는 배제했잖아요. 그랬죠. 네. 지동원은 뭐 회복은 해서 훈련을 하는데 계속 안 나온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김진규 감독 등이 된 뒤로 지동원을 벌써 반 게임을 뛴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사실 부상 회복하고 쉽지 않은데 이것도 뭐 진실이 밝혀지긴 어렵겠지만 지동원도 제가 볼 때는 아니수 감독이 조금 선 배제를 한 게 아닌가 일류첸코와 함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비온 존슨이 와서 뭔가 해주길 기대했는데 일류첸코가 지금 선발이고 비온 존슨은 뭐 뒤에 잠깐 나오는 식으로 변화가 됐고 막판에 또 존슨의 기회를 좀 놓친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멤버들은 약간씩 역할들이 변하고 고요한도 사실 몸이 안 좋긴 했지만 계속 훈련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고요한도 뭐 절반이지만 중용을 하면서 이게 뭐 확실히 바뀌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는데 뭐 둘이 쿵짝쿵짝 잘 맞아서 같이 하다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김진규 코치는 원래부터 서울에 계속 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서
제가 알기로 김진규 코치가 그걸 잘해요. 감독의 지시를 잘 이행하는 코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감독의 말을 약간 그건 아니라 약간 이런 타입이 있고 하면 그래 감독님이 했으면 내가 하는 코치는 무조건 따라하는 게 맞지 이런 쪽인데 세 번째는 이제 듣고 나중에 호박씩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진규 코치는 팀을 위해서는 무조건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주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감독이 바뀌어도 김진규 코치는 계속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이 우리가 이제 안익수 감독을 뭐 나가서 비판한다기보다 지금의 어떤 내용들을 좀 경기 내용이나 선수를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강단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세긴 센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막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게 너무 좀 세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사실 팀 분위기적으로 기회를 받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너무 명확하게 나뉘게 되면 받는 선수 쪽에서도 경쟁에 대한 안일함이 좀 생길 수 있고 안 받는 선수 쪽에서는 뭔가 팀 분위기에 있어서 경기에 대한 어떤 출전에 대한 어떤 도전에 있어서 의욕이 꺾일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울이 안익수 감독이 있는 동안에는 다소 선수들 간의 그런 경쟁이나 팀적인 분위기가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약간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 저희 채팅창에 오님께서 김진규는 처세를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거 맞긴 해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막 진짜 강성이고 마음에 안 들면 막 들이받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고 요거를 되게 잘해요.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고. 선수 시절에 좀 배운 건가요? 선수 시절에 이렇게 처세를 이렇게 잘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거 사람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저도 왜냐면 저도 아직도 과거를 후회하면서 좀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 중에 요거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길 감독 선수 시절에 주먹 감자 한번 했고 이천수 유튜버 하셨고 예전에 조재진 선수도 있었고 김진규도 대표팀 시절에 어디 중동인가 어디 가고 어디에 했어 하여튼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팬들하고 약간 좀 마찰도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 집에 제가 있어 거기가 네. 목포 축구센터였습니다. 그때 광주구장이 못 써가지고 아주 조그만 목포 축구센터 갔는데 저희도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더니 갑자기 목을 180도 꺾더니 뒤에 있는 광주 관중한테 큰 소리를 했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거리는 분명히 돌을 던져서 맞을 만한 거리이긴 했어요. 목포 축구센터가 사실 이게 경기 보기는 좋지만 전용구장 같은 느낌이니까 약간 너무 작아. 사실 동네 축구장 같은 느낌이라서 오해할 만은 했지만 그게 이제 아킬레스가 끊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킬레스 끊어질 때 누가 걷어 딱 하고 끊어진 느낌을 받잖아요. 큰 부상이기도 하니까. 아킬레스였어요? 종아리 아니었어요? 아킬레스로 기억해요. 그랬나? 저는 종아리로 기억. 나도 종아리로 기억해. 하여튼 여기 어디 그 즈음이긴 하니까. 종아리에 약간 좀 이상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뚝 해서 끊어지니까 돌 던졌는데 아마 경기 전부터 뭔가 약간 막 야유하거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사과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사과를 하면서도 그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막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해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실제 사회생활은 되게 잘하는 편이다. 많이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네. 이제 처세에 대해서 더 배운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서울이 참 좋은 건 팀으로서의 분위기나 응집력이 좀 다시 회복된 것 같다. 그리고 기회를 새로 받은 선수들의 반등을 한다는 건데 올 시즌 서울 경기를 보면 저는 사실 전반에도 그 카즈키가 빠진 수원은 오히려 서울의 그런 에너지에 전반에 밀리면서 선제 실점까지 했는데 후반에 좀 서울 입장에서 걱정이 됐어요. 서울 경기 보면 이상하게 후반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수비 쪽 잔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전 경기 울산전도 그래서 2실점을 했다가 마지막에 윌리안이 극적으로 따라잡았는데 이번에도 카즈키가 들어온 거는 수원한테 반등. 그 시간대가 사실 서울이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대였어서 앞으로는 그 후반전의 서울의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또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최철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유상훈과 양한빈이 지켰던 번갈아가며 지켰던 서울이 이제 완전히 물갈이 되면서 새롭게 왔는데 시즌 초부터 대형 실수를 계속하면서 멘탈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백종봉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안익수 감독에게 골키퍼의 골만 꺼내도 굉장히 불편했었던. 그렇죠. 네. 저는 질문했다가 빠꾸 먹었어요.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보래요. 최철원 선수가 뭐 되게 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최철원 선수가 되게 좀 이렇게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하니까 뭐 본인이 잘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게 끝났어요 거기서 예. 근데 그날 이후로 안 갔구나. 예 하고 하고
본인을 뭐 물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어떻게 가서 최철원 골키퍼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그쵸. 참담하시죠? 오히려 더 이거? 힘들지. 네, 그랬던 또 경험. 이거는 뭐 실화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최철원 골키퍼가 후반전에 꽤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서울의 엄청났죠. 승리를 지켜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근데 뭐 약간 그 기럭지라고 해야 되나? 쿠르투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좀 이렇게 약간 긴 긴 편이고 편이잖아요. 맞아, 남자답게 맞아.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팔다리도 되게 신체적인 조건도 좋아가지고 쿠르투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쿠르투아 하니까 오 진짜 그런 느낌이 나고 이날 선방들도 다 좌우로 쭉쭉 찢어지면서 그쵸. 하는 선방들이어서 상당히 뭐 이날 MOM이죠. 사실 최저 없었으면 졌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한 골 정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금 유튜브 채팅창이 좀 멈추지 않았나요? 네. 예, 여러분들 괜찮나요? 네, 유튜브 채팅창이 좀 올라오지 않아서. 왜냐면 환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 약간 지금 신경 썼습니다. 네. 그렇게 재미없나? 와, 사람들이 한마디를 안 하네. 네. 지금 다시 업데이트 되거든요. 네, 다시 올라가고 그럼 있습니다. 재미없었던 걸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예. 안 멈췄었어? 그냥 멍하게 듣고 있었어? 대박이네. 그렇구나. 이렇게 단합이 잘 된다고? 네, 진짜. 한 명도. 다 순식간에 들어와 갑자기 빨라지고 있어. 좀 네. 리액션 좀 해줘. 이거 네. 이거 라이브라서 리액션이 중요하단 말이야. 맞아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냥 방송해, 이 새끼야. 형도 신경 쓰이잖아, 솔직히. 나는 내가 어떤 그런 그 말을 했을 때 이 반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 이렇게 만 채팅이 안 올라온다. 내 말에 감동했구나. 차막 지금 채팅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막 했는데 웃긴 얘기인데 왜 가만히 있지? 지금 웃느라 정신 없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긍정? 네. 아직 이거 하수네. 아니 내가 채팅창이 아주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네, 네. 계속 신경 쓰입니다. 물음표라도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얘기를 해보면 카즈키가 전반에 빠졌을 때 부진했다. 그리고 이전에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카즈키를 꽁꽁 묶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원이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 싶어요. 카즈키에게만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카즈키가 없으면 수원의 공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가 누구냐? 이종성입니다. 이종성. 이거는 내가 이종성을 말 많이 해서 또 얘기하는 하지만 네. 이종성이 맞아요. 이종성 약간 그 빠돌이 아닙니까? 빠돌이까지는 아니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빠돌이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비슷한 건 맞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저는 없는 부분이 냉정하게 이종성의 실력을 봐요. 다 잘하지는 않는 선수예요, 사실. 맞잖아. 기침하세요. 불안한 선수긴 해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긋지긋하다 나왔거든요. 네. 아니 근데 또 종성. 수원 팬들도 인정을 하시고 중앙에 이종성, 고승범, 카즈키 어쨌든 3명 중 2명을 돌리든 3명을 같이 쓰든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종성이 뒤에서 빵꾸를 내면 고승범한테 완전 그렇지. 고승범이 그쵸. 수비 쪽으로 많이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수비형 미드필더의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그럼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채팅창에서 이종성 말고 이충성이라고 하라고 하는데요. 이충성 그 옛날 뭐 다다나니 리 그쵸 있었지 맞아요. 그 이름이었을 거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종성한테는 많은 역할을 주기보다는 조금 난 이 친구가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근데 전진 패스를 뺏기더라도 한다는 건 되게 큰 그거긴 하거든요. 의미가 의미가 있죠. 하거든요. 네. 근데 잘 풀린 날에는 쭉쭉 들어가는데 안 풀린 날에는 내가 볼 때 얘는 스스로 꼬아. 스스로 안 풀리잖아. 그러면 갖다 박아서 카드를 받거나 좀 흥분을 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칭 스태프에서 확실히 좀 자제를 시켜주면서 단순한 롤, 딱 지금 필요한 롤만 주어지면 저는 이종성 고승범 조합 또는 이제 카즈키를 좀 앞쪽으로 쓰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고승범을 앞쪽으로 쓰든지 해서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이종성의 활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종성이 조금 기회도 못 받고 사실 김병수 감독 오자마자 잠깐 벤치로 내려갔다가 그쵸.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힘든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텐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확실히 중앙에서 고승범과 카즈키가 잘하는 걸 해줄 수 있게끔 뒤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뭐 여름에 네. 이제 삼선 보강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스쿼드에서는 역시 이종성이 좀 중요하다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 이종성 하도 얘기해서 진짜 거의 그 환희의 히든 풋볼의 역사는 이종성과 함께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영일이 지긋지긋했는지 이종성을 소개시켜줬어요. 아, 진짜? 군대 김영일이 상무했을 때 막내가 이종성이었대. 아, 군대를 엄청 빨리 그쳤구나. 갔거든. 네네. 그래서 하나 그냥
만나라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고맙대요? 뭐 알고 있대요. 제가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네. 팬들도 제 얘기를 몇 번 했나 봐요. 기반이라는 사람이 네. 엄청 얘기한다. 근데 내가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니거든 사실. 나쁜 얘기도 했어요. 뭐 이런 거 실수했다. 물어봤죠. 너는 왜 이렇게 흥분하냐 경기 중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솔직히 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도 듣고 이해도 하고 저 선수가 왜 흥분하는지 알고 왜 또 실수를 할 때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이런 거 이해도도 좀 궁금했거든. 나는 그런 선수 특별한 행동하는 선수 궁금하잖아. 저 이찬동이랑도 좀 친하잖아요. 맞아요. 걔는 왜 이렇게 경기 중에서 빡치는지 미친 개죠. 왜 이정효를 저격하는지 갖고 네. 경기장에 미친 개. 네. 이정효 감독이랑 한 경기도 못 뛰었어. 이정효 감독 밑에서. 그래서 좀 안 좋아 서로 사이가. 그래서 걔가 몇 번 유튜브 댓글에 저격을 했어. 누가 저격을 해? 이찬동. 저격은 아니고 그냥 크크 이런 걸 달았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하지 마라. 그냥 네 거 해라. 그냥 네 지금 뛰고 있는 팀에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 욱해서 했다가 뭐 지웠다 그랬나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 궁금하잖아. 그런 특별한 행동하는 친구도 궁금하잖아. 근데 안 친한데 내가 갑자기 가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면 누군데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친해진 다음에 왜 그런지 물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개성이 있고 또 의외로 착해요. 그런 성격들이 강인한 성격들이 그런 그렇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채팅이 있네요. 기만 얘기할 때 이스타가 억지로 막 웃어준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채팅도 있었어요. 네. 한이 형 얘기하니까 채팅창 또 멈췄다. 네. 아니에요. 기만 얘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만 엄청 뜨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 재밌다고 여기저기에서 멈춘 게 아니고 다 집중해서 듣고 계신 이 채팅을 보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군요. 네, 환희 어떤 이런 그 분위기는 제가 만든다는 거. 네. 아니 주변에서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 안 웃기는 프레임을 만들어놔가지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뭐 약간 부담을 더 준 거고. 오히려 좋아. 조금만 웃겨도 뭐야 기만 그래도 웃길 줄 아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이미지. 아니 기만 재밌어. 확실히 재밌어요.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요. 이 대구전 2대2 무승부 끝나고 안익수 감독이 사퇴했죠. 그렇죠. 네, 사퇴했는데 이후에 울산과 2대2 이건 괜찮은 거고 슈퍼매치 잡아냈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팀이 경질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 나갔지만 서울에게는 지금 좋은 분위기가 나고 있다. 초반 분위기는. 속단하기 이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행을 그렇지. 효과를 봐서 그렇죠. 정식 감독이 됐다가 하는 감독들이 너무 많이 봤죠. 내가 볼 때 한 7, 80%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한 1년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인천이 이제 그런 역사들을 많이 반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대행인 적도 있고 그냥 선임한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안 좋은 것만은 나니까. 안 좋은 것만 나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뭐 서울 새로운 감독 이런 거 물색한다 이런 얘기 있나요? 아직은 얘기는 없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은 어쨌든 빅 클럽이고 네. 또 신중하게 감독을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영입을 해야 돼. 최용수 감독이 장기하면서 그 뒤부터 지금 거의 단기 감독들만 되고 있거든요. 박진섭, 황선홍, 뭐 황선홍 감독 좀 하긴 했지만 황선홍, 박진섭, 안익수 어쨌든 되게 3년 4년 길게는 못 갔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팀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감독 매물이 딱 여러분한테 누굴 원해요 하면 막 대동단결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 감독에 데려올 때 네. 뭔가 이렇게 막 여러 명 있어서 골라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수원도 갈 길이 바쁜데 오락가락합니다. 뭐 좋은 느낌이 나다가 또 최근에는 또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등권이라고 하죠.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구하고 승점 차이가 13이야. 제주는 아직 좀 권하게 있구나. 거기는 꿈도 안 꿔요. 근데 어쨌든 수원 삼성은 12위가 12위를 목표예요. 벗어나서 12위가 목표야. 그래 승강 플레이오프라도 일단 가져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거잖아. 9위는 되면 좋지만 생각은 안 하죠. 일단 10위부터 되고 얘기해야지. 10위 되면 그나마 플레이오프가 조금 더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나으니까. 넘어야 될 상대는 수원 FC로 봐야 되는데 앞서 언급드린 그 더비 매치에서의 어떤 그 징크스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제주도 문제다. 제주도 문제지. 안 좋아요. 못 이긴 지 너무 오래됐고 너무 오래됐어. 일단 경기력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어제도 너무너무 안 안 좋았고. 좋습니다. 네. 솔직히 제주 경기 못 보겠습니다. 저는 80% 확률로 잠들었습니다. 최근 제주 경기 거의 다. 네. 근데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제주가 항상 그래요. 예,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내용적으로도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제주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전북도 약간 제주 느낌 나거든요. 어허. 왜냐면 일단 뒤쪽에서
수비수들이 점유하다가 킥 때리는 팀의 경기는 이제는 축구 팬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K리그 보신 분들이 지루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원 삼성 경기는 지더라도 지루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색깔이 확실하고 시각적으로 볼 때 되게 재밌을 수 있는 축구를 하긴 하거든요. 못 이겨서 그렇지. 근데 지금 제주랑 전북은 요즘 진짜 보기 힘든데 두 팀이 이번 주에 만나서 조금 힘든 경기.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가장 재미없었던 최악의 경기가 아니었나.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또 스플릿 들어가기 직전에 또 얘기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3점 차? 그리고 스플릿 들어간다고 해도 5경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5경기죠. 네. 그럼 5경기 다 이긴다고 해도 15점인데. 야, 이러면 어떻게 해? 정말 현실적으로는 역시 11위, 12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위권에 처해 있는 네. 팀들은 강원도 그렇고 뭐 수원FC나 수원도 마찬가지인데 글쎄요. 사실 갈 길이 바쁘죠. 근데 너무 중요한 슈퍼매치 같은 경기들을 사실 이겨야 이제 팀 분위기의 반등을 노리고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가능성들을 이제 정말 수원이 어느 정도 전력을 좀 공고히 다지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느낌을 받을 텐데 이번 더비 패배에는 타이밍적으로도 되게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울산 대 광주전입니다. 이 경기 제가 풀 경기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이게 뭐 스코어 차이도 스코어 차이지만 이게 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움직임이 맞는가? 그렇죠. 상대방한테 꽁꽁 묶여가지고 정말 뭐 홍명보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질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울산은 비판받아야 되는 그런 경기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광주 만났을 때마다 특히 울산 홈에서 했던 경기를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운 경기였고 첫 번째 맞대결도 네. 극적인 승리였잖아요. 울산한테. 네. 어떻게 보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1, 2위 팀 중 하나의 울산과 압도적으로 제일 못 쓰는 광주의 대결인데 경기장 안에서는 광주가 진 경기도 광주가 잘했었거든요. 저번에. 그때 1대0 나왔죠. 울산 경기에서도. 네. 네. 근데 이걸 아예 파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가 결정력이 좋은 날에는 광주가 울산을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를 계속했고 이날은 결정력이 좋았기 때문에 슈팅을 아마 8개인가 때렸을 거예요. 광주가 그중에 6개가 유효 슈팅에다가 2골을 넣으면서 아주 정확도 높은 축구를 했고 못 따라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주 선수들이 그 공을 운반하는 거나 패스워크를 울산 선수들이 아예 허우적대면서 못 따라가면서 뭐 우리가 유럽 축구처럼 뛴 거리가 정확하게 바로바로 체크가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뛴 거리 보면 광주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뭔가 효율성 기록들이 있다면 훨씬 더 높을 거라 생각되고 울산은 이제 비효율의 아주 극치를 보여줬던 경기죠. 그 제가 경기를 보면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광주가 내려앉아서 수비적인 어떤 그 전술을 짜왔는데 거기가 쉽게 말해서 이종효 감독 그러니까 광주 선수들이 뿌려놓은 그 함정에 계속 빠지는 거야. 그렇죠. 계속 그 사이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함정은 사실 이번에 이정효 감독만 사실 파놓은 건 아니에요. 이전에 요즘에 울산이 지금 최근 경기들 정말 2승밖에 없거든요. 전북 잡은 거를 포함해서 네. 그 정도로 승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전반기 때 전북이 이제 울산이 이제 그 광주전 잡았던 것도 그렇고 대전전을 무승부로 홈에서 따라잡았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 집중력이 되게 좋아서 이 팀이 좀 끈기가 있구나. 뛰는 활동량 체력으로 후반에 승부를 보는구나. 그때만 해도 그런 에너지나 응집력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팬들이 가장 실망하는 부분은 수원원정에서 실점을 할 때도 네. 세컨볼이랑 튕겨나온 볼에 대해서 수비진이 집중을 못하고 못 쫓아붙다가 그때 수원 선수들이 한두 걸음 더 뛰면서 튕겨나온 볼을 넣고 거기서 이제 수원 울산 경기 승부가 갈렸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번 경기도 사실 이제 광주한테 첫 번째 실점을 내줄 때 보면 김영권 선수가 부심을 의식해서 손을 들고 있다가 위치를 놓치고 수비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다가 광주 선수들한테 세컨볼을 그냥 좀 내줬거든요. 아마 팬분들이 가장 실망하고 또 홍명보 감독도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나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분명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전술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술 문제가 무조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종효 감독이 지금 광주로 이 정도 순위 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루꾸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준비를 잘 해오고 전술적으로도 매 경기마다 어떤 또 포인트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 전술을 아무 생각 없이 선수들의 노련미 내지는 개인 기술에
기대는 느낌을 이 경기를 보면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광주랑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그런 느낌을 지게 해요. 팀으로 움직이지만 광주는 상대는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고 심지어 이날 광주는 티모는 부상, 아산이는 경고 누적, 허율이랑 엄지성은 대표팀 아시안게임 그 밑에 어디죠? 하여튼 예선 23세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하느라 대표팀 차출이 돼서 4명이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광주를 다뤘지만 광주는 4-4-2 안에 누굴 넣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4명이 빠져도 전혀 문제없는 라인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움직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수비할 때는 뭐 한 명 정도 더 내려와서 더 많은 숫자를 뭐 두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한 건 맞아 이날 경기에서. 근데 그게 마냥 봤을 때 와 무작정 내려왔는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광주는 그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측면 자원들의 개인 기술을 막기 위해서 1대1로 수비 잘 붙어 있고 중앙은 또 컴팩트하게 간격을 네. 조절하기도 했고 울산이 중앙으로 볼 배급이 잘 안 됐죠.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광주가 울산의 공격시 대응이 어떤지를 알고 3선의 볼 배급이 지금 좀 불안하다는 걸 알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정효 감독의 맞춤 전술이 저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스쿼드가 울산 너무 언밸런스한 게 같은 성향이랑 같은 포지션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중앙 그쵸. 미드필더들이 너무 많고 뭐 이동경, 김민혁, 박호 해가지고 뭐 볼을 발밑에 줬을 때는 나름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런 선수들이 너무 질비하다 보니까 계속 패턴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볼 배급이 아쉬워요. 지금 박용호 선수가 어쨌든 여름에 팀에 나가고 보강 없이 팀을 좀 꾸렸잖아요. 그냥 유지를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 볼 배급을 박용호 선수가 워낙 그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보야니치를 좀 많이 쓰려나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고 나서도 보야니치는 생각보다 중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경을 오히려 3선으로 내리고 있는데 사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이동경을 굳이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괜히 나오지 않아도 돼 위험한 실수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고 이동경 선수한테도 약간 제가 볼 때 부하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여름에 어떻게든 보야니치 정리하고 보야니치 이제 안 쓰는 이유는 안쓸 확실하거든요. 거면 정리하든지. 수비력 때문에 안 쓰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만약 윤정환 감독 있었으면 보야니치 바로 정리했어요. 네,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 네. 그 울산 경기에 보야니치가 선발로 나왔는데 한번 나왔지. 완전. 나왔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중계를 했거든. 입중계를 했거든. 근데 윤정환 해설이었어 당시에. 근데 와 내가 윤정환 감독 스타일을 알잖아. 보야니치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안 내가 없는 선수야 거의. 없는 선수가 아니고 취급을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선수 아니다. 내가 들으면서 여러분 듣고 계세요? 이러면서 야 윤정환 감독 지금 감독 비위했다 지금 보야니치 같은 선수 딱 싫어하는 선수다. 내가 막 이렇게 성향을 얘기했었거든. 아시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외국인으로 데려와서 채웠어야 되는데 요 작업에 실패한 게 되게 뭐 이렇게 사정이 있었겠죠. 보야니치랑 계약 해지를 뭐 하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외국인은 이제 그건 이제 행정적이나 어떤 그 구단 차원에서의 이적 실패로 보이고 어쨌든 박용우는 나갈 기미가 작년부터 오퍼가 있었기 제한이 때문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대비를 못한 게 되게 크고 국내 선수로 수비형 미드필더 데려오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없어요. 선수 자체가 없어 별로. 권혁규 선수 인기가 좀 있었다가 수비형 자체가 세직하고. 없으면 그러면 외국인 쿼터도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하니까 데려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뼈아픈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수비진들이 너무 정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뭐 김영권 잘 차고 이건 알겠는데 너무 뻣뻣해.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져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김영권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플레이보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정승현 선수도 보면 약간 부드러운 타입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뻣뻣하게 빌드업하는 타입이야. 뭔가 그 전에 정승현보다는 약간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워 있고 막 공중도 하지만 밑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선수 구성 때문에 확실히 위력이 많이 떨어지고 결국 바코가 안 해주면 이 팀은 비기거나 질 확률이 되게 올라가. 바코가 되면 그쵸. 되는 거고. 근데 그 개인 기술은 사실 이렇게 상대하는 팀이 공간을 안 주고 컴팩트하게 수비를 하면은 아무리 기술 좋은 선수여도 그걸 뚫어내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런 팀적인 어떤 공격 수단이 점점 막히니까 바코의 개인 기술도 안 통하고 마틴 아담의 그 헤더나 경합도 이제는 조금 위력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팀적으로 저는 3선에서부터의 어떤 그 경기 선수단 구성이 잘 안 되면서 수비 밸런스는 밸런스대로 불안해지고 볼 배급은 볼 배급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팀의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승격한 팀, 즉 뭐 하위권 팀을 맡았던 감독이 좀 상위권 팀에 갔을 때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K리그에서. 네. 왜냐하면 뭐 남길 감독도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죠. 있고
박진섭 감독도 사실 그래, 서울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있어. 근데 이종현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네. 외국도 비슷해요. 네. 사실 막 유망한 감독 중위권 하위권 나오면 최근에 그 포터 감독도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마찬가지고 뭐 독일에는 테데스코라는 그래요? 올라온 사람도 있는데 잘 안 돼 사실 쉽지 않아. B클럽 네. 갔을 때 쉽지 않아. 나는 이정효 감독의 B클럽 예를 들어서 가게 된다 나중에 광주 팬들 미안하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저는 반반으로 봐요. 솔직히. 모르는 건데 몰라. 나는 왜 좀 다르다고 하는 줄 알아? 약간 그 빅클럽에 갔을 때 그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야. 선수단의 장악. 왜냐하면 밑에 있는 팀들은 한마디 야 하면 야 이거 해. 그럼 뭔가 느낌상으로는 장악이 잘 돼서 광주 선수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것 같거든. 근데 또 빅클럽 갔어. 야 이거 해. 아 뭐야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바꾸려 그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 이런 느낌이 날 수 근데 있죠. 이종현 감독 왜 다른지 알아? 야 이거 해. 그럼 빅클럽 가서 아 뭐야 이렇게 하면 이종현 감독은 거기서 쟤들 말 안 듣지 이게 아니고 야 이 개새 이러면서 너 뭐야 하라고 이씨 이렇게 하면 더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지 알지? 김학봉 감독 목소리는 김학봉 약간 감독인데 그런 느낌이 있어. 뭐야 어떻게 좀 내가 좀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근데 이종현 감독 바꾸긴 뭘 바꿔? 이씨 막 이렇게 하면서 해라 이렇게 해 막 해라 이렇게 막 눈 마주치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약간 막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뭔가 또 올라가면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아니, 얘기지만. 근데 뭐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은 광주 감독이고 감독도 광주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이 광주는 무조건 예산이에요. 이거 이렇게 잘해도 문제라니까 내년에 이거 선수를 다 어떻게 잡을 건데. 그러니까 매해 연봉 협상하는 게 지금 광주는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했잖아요. 다 올려줘야 돼요. 이게 계약 기간으로 묶여 있고 어차피 똑같이 연봉이 가면 계약 기간 3년 남은 선수들은 아예 계약에 손을 안 대면 되잖아요. 뭐 재계약할지 말지 정도만 고민하면 되지. 근데 매해 연봉 협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카운팅했을 때 28명의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23명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 23명 중에 한 18명, 19명은 거의 주축이야 지금 돌아가면서. 그럼 이 선수들의 연봉은 다 올라가요.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 아니 그렇죠. 팀이 지금 3위 4위인데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감당 못해서 무조건 누구 팔아야 돼요. 한 2명 3명은. 그러면 사실 너무 앞선 걱정이긴 하지만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종현 감독 아침 가면 이거 본인의 어떤 그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그냥 잘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광주를 이끌고 아침을 간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광주 사람으로서는 광주에서 아침이 열린다. 근데 그 규정 경기장 어떻게 돼요? 광주 팀이 아침을 간다. 광주에서 아침이 열린다. 그 전라도 사태를 어떻게 하죠? 와 한번 아챔을 가야 리챔도 아니고 아챔이야. 일첸도 아니고 리챔. 이런 약간 비유를 좋아합니다. 전라도 사람들. 네네. 일첸도 아니고 아침. 네. 근데 다 몰라. 아챔이 뭐다냐? 대신 아챔이 뭐다냐? 아챔이 뭐다냐? 몰라. 아직 몰라. 왜냐면 아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 나는 그 사태를 중에 요즘 좀 꽤 된 거긴 하지만 제일 웃겼던 게 야, 거 있잖냐. 669로 와. 669. 그 있잖여. 있잖냐. 그 와이파이 그거 전라도 옆에. 사람이거든요. 669로 와. 669가 어디요? 딱 모르는 척하네. 669로 와. 669. 나중에 그 있잖아요. 그 홈플러스 뒤에 돌아갔고. 근데 그 사람 진짜다. 왜냐면 그렇게 말해요. 669. BBQ였습니다. 정겹다. BBQ였어요. BBQ. 진짜. 일단 박사는 아챔을 가야 해놓고 근데 아챔이 뭔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석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669 진짜 웃기지. 네.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광주로서는 사건이고 사실 지금 울산을 잡은 것도 큰 사건이에요. 그럼요. 근데 나는 선수들의 에너지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뭐에 좀 뻑이 갔냐면 광주를 상대로 김영건이 한 킥을 앞으로 몇 번 했단 말이야. 저걸 저렇게 몇 번 나와야 돼?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로 봤을 때는 울산도 힘든 건 맞아, 광주를 상대로. 근데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나 여러 가지 면면을 봤을 때는 김영권이 저렇게 앞에 줄 데가 없어가지고 킥을 저렇게 서너 번씩 해야 돼? 그쵸. 이렇게 지금 지고 있는 빡빡한 상황에서 난 그게 조금 이게 과연 선수의 의지의 문제일까?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절로 킥을 들더라고요. 위로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계속 김영권에게 의존이 많이 됐네. 아니 그게 네, 뭐 시즌 초부터 있었던 전술이긴 한데 저도 보면서 저거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확률적으로 볼 때 통할 수도 있지만 발 밑으로 가는 것보단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약간 떨어져서 약간의 운이 와야지만 기회가 오는 전술인데 그치. 이 롱볼은 그런 것도 아쉽고 저는 뭐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을 어떤 약간 이제 질타하는 인터뷰를 했지만 저는 이 움직임은 100% 감독의 지시에서 나온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못해서 하는 경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감독이 어떻게 움직여라고 해서 그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은 감독이 잡아야지. 그럼 선수를 바꾸면 되잖아. 근데 지금 선수는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같은 좀 귀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 쪽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잠깐 3백 했던 거 말고 그건 뭐 잠깐의 그 경기, 경기를 뭐 원하는 거니 그런 거 전북전처럼. 말고 예. 전체적인 멤버 변화라든지 움직임의 변화, 위치의 변화를 가져가줘야. 난 중앙 미드필더 위치도 마음에 안 들어. 애매해. 광주가 쑥 들어가면 중앙 미드필더 쑥 벗겨져가지고 바로 김영권, 정승현이라 사실 김영권, 정승현이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한테 100% 책임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미드필더부터 잘못한 거다. 앞에서부터 잘못한 거라고 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광주 얘기를 좀 하고 순위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광주 그 두 번째 골. 와, 그 발리시 백하 진짜 올 시즌 골 중에 진짜 후보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울산을 상대로 그 발리시 진짜 그 지금 첫 번째 골이었잖아요. 그 백합권 두 번째 골. 두 번째 골이었나? 예, 아니, 예. 본인 K리그. 본인의 제가 K리그죠.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와, 그 골로 완전히 울산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광주 팬들은 그 골을 보면서 야, 우리 팀에서 저런 골이 이런 울산을 상대로 감격스러운 골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백화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지금 이거 멤버 좀 빠져서 백화가 선발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허율도 없고 지금 네. 해가지고. 근데 위기의 순간에 본인의 진가를 발휘를 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계약할 때 연봉을 적당히 불렀는데 그냥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백화가. 그 대신 나 잘하면 더 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잘하면 그것대로 고민이야. 어쨌든 생각보다 싸게 데려왔거든 백화를. 근데 본인은 오케이 이 금액 난 좋은데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더 잘하면 난 더 줘. 이런 마인드의 좀 특이한 선수라서 네. 잘하면 잘할수록 더 줘야 돼서 네. 이것도 고민입니다. 근데 뭐 고민하겠지만 뭐 지금 돈 걱정할 때 아니고 일단은 결과를 잘하면 내야 일단 잘해야죠. 네. 다음에 생각해야지. 그 두 번째 자, 골 가치가 컸죠. 울산의 경기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순위가 문제입니다. 저는 울산의 우승을 이번 시즌에 의심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반 지나고 나서. 근데 지금 울산의 승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울산하고 포항의 승점차가 8점입니다. 이거는 좀 보이는 거야. 포항이 생각보다 계속 안 줘. 안 줘. 사실 경기력 포항 보면 아슬아슬하거든요. 인천전도 어려웠어. 근데 김기동이 어쨌든 이기는 축구해. 2대0이 됐죠. 조금 재미는 떨어졌어요. 최근에 포항이 막 이거 막 우와 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 많이 지쳤어요. 근데 아주 심플하게 해가지고 꾸역꾸역 하면서 이겨내는 방법을 하면서 지금 최소패 팀 포항입니다. 4패. 그렇죠. 네. 6패가 울산이 6패거든요. 네. 포항이 4패. 포항이 덜 졌어요, 훨씬. 게다가 동해안 더비 두 번 남아 있어요. 네. 상위 스플릿이 이제 있을 거. 그렇지. 파이널 A가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네. 2연승 하면 쉽진 않겠지만 2연승 하면 이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울산이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경기에서 2승 2무 2패예요. 그쵸. 5경기로만 가잖아요. 1승 2무 2패입니다. 이거는 승점 드롭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A매치 휴식기 끝나고 이 분위기 못 받고 마지막 이제 스플릿 전에 4경기에서 정말 한 2번만 져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가시권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2번 지는 거 중에 포항한테 진다? 그럼 더 난리 나는 거고. 그러면 순식간에 좁혀지죠. 네. 포항은 7월 8일 울산전에서 0대1 진 게 최근 패배고 그 뒤로 8경기 한 번도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해. 쉽게 안 져. 지더라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거나 이런 경기가 많고 비기더라도 어쨌든 꾸역꾸역 해서 따라가서 비기는 경기도 많고 해서 승점 따갈 줄은 지금 포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만약에 또 동호연 더비에서 요상하게 또 승점 1, 2점 차면은 울산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항상 안 좋은. 찜찜하죠. 네, 그리고 네. 뭔가 쫓기는 쪽에서의 심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변수는 네. 아체엠이 이제 9월부터 있잖아요. 근데 포항도 사실 선수층이 얇아서 그렇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할 때 데미지는 포항도 꽤 올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행보가 리그에서 괜찮았다고 해도 울산도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네. 하지만 포항도 그 변수에 대해서 아마 팬분들도 걱정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 마지막 이제 스플릿 들어가기 전에 스플릿을 이제 안 하죠. 이제 요즘 파이널이라고 파이널에 하죠.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승점 차가 가시권이다. 이러면 연맹에서 또 마지막 경기 울산하고 포항 잡습니다. 파이널은 일정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죠. 네, 일정을 그렇게 그렇게 잡아버리면 잡아도 또 뭐 크게 상관없긴 하죠.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파이널 뒤에
다시 짜지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파이널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것도 홈앤어웨이가 네. 딱딱 4번 경기 하는 게 아니라 4번 경기 맞추나? 파이널 가면? 파이널 가면 거의 맞추는 걸로 거의 알고 맞추나? 그래도 이게 꼬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쨌든. 어떻게 되지? 그러면 울산 홈인가? 울산이 포항 홈인가? 제가 알기로는 파이널은 3경기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더비가 이 마지막 일정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울산에서 홈에서 한 번 했었고 포항에서 한 번 했었고 다음 경기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리고 아챔을 봐야 되는데 울산은 조르에 한번 가야 되고 네. 태국 빠툼에 한번 가야 돼요. 그 대신 포항은 뭐 중국이랑 일본인데 하나는 하노이인데 하노이는 1차전이야. 그러니까 네. 1차전 갔다 오면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건 아니야. 원정은 없어. 뭐 중국이랑 근데 일본 조르하고 빠툼 좀 어렵지 않나요? 가는데. 조르는 어렵지. 네. 까다롭죠. 네. 조르는 어렵지. 이미 한 번 지난 시즌에도 네. 그 물론 이제 그 잔디 후연부터 네. 뭐 되게 이상한 잔디에다가 후연하라고 하고 조우르가 되게 이제 텃세를 많이 부리는 바람에 네. 영향을 받긴 했지만 까다로운 팀인 거는 그래도 변함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와사키 컨디션이 힘들어요. 울산 또 가와사키고 상대도 어쨌든 부담감은 포항보다 아침은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승점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울산이 당연하게도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이전에 이제 보여줬던 득점왕만큼의 감동은 없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난 손흥민 선수 이거 해트트릭 할 때 벌리전에서 해트트릭 하고 있을 때 계속 뭐가 좀 올라오는 거야. 뭔가 끌어오르는 게 좀 있어. 손흥민에게 아직 남았구나 이게. 그렇게 멋진 장면을 많이 봐도 그냥 이게 평생 갈 것 같아. 그리고 토트넘이 또 분위기가 지금 좋은데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이 주장 한 장을 또 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더 그 상승세가 뭔가 우리한테 더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딱 보고 이제 어른이다 어른. 처음에 애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 원래는, 근데 뭔가 작년 기점으로 약간 완전 어른 된 느낌? 약간 개구쟁이, 약간 막 선수가 장난 이런 느낌인데 주장에 의젓하고 약간 팀 플레이 위주로 이제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서 약간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와 이제는 봐도 함부로 안녕하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손흥민의 커리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의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위인이죠 이제. 네, 위인 그런 역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자의 30위예요. 그렇지. 드록바 네. 호날두도 넘어. 옛날에 어떤 출판사에서 위인 손흥민 해가지고 만화 그리는데 글을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형한테요? 만화는 내가 못 그리니까. 그래서 너 따위한테 난 따위한테 위인 그래서- 손흥민의 어떤 커리어를 글을 써달라. 그래서 하루만 생각해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 생각하고 할까 하다가 만화책 이게 어린이 동화였어요. 할까 하고 이제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루 만에 다른 사람 구했습니다. 누가 누구? 몰라. 그래? 그리고 나왔을 거야. 뭐가 책이. 아무튼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커리어 4번째 헤트트릭을 했는데 4시즌 연속 헤트트릭이에요. 맞아요. 이게 2020-21 시즌에 케인이 도움 기록하고 손흥민 선수가 꽂아 넣었던 사우스햄튼 네. 원정 경기 그때 4골을 넣었던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2 시즌 때 아스톤 빌라전 헤트트릭 결국 이제 이게 득점왕에 또 많은 또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때 네. 살라의 차이를 완전 따라잡았으니까. 아하. 그리고 지난 시즌은 좀 감동을 주었던 레스터전 교체 출전 이후의 헤트트릭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뭐 손흥민의 폼이 좋니 안 좋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거. 선발이 아니어서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오야 손흥민이 선발이 아니야 약간 놀랐는데 교체 출전하자마자 바로 맞아요, 헤트트릭을 맞아요, 했던 게 지난번 레스터전 그리고 올 시즌 이제 번니전 이렇게 4번의 헤트트릭이 있었죠. 네. 지금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손톱으로. 어. 내부에 긴장감을 주고 있어. 왜 긴장감이야? 아니 히샬리종이 제외가 되고 지금- 솔로몬이 치고 올라오면서 물론 이제 선수는 이제 다 뭐랄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히샬리종 긴장해도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걔 경기 때 긴장하지 말라 그래. 어쨌든 당분간은 톱을 써야 되긴 하잖아. 히샬리종은 그렇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써야지. 아니 히샬리도 써야 돼. 써야죠. 안 그러면 손흥민도 과부하야 이거. 저는 이 감독이 선택 잘했다고 봐요. 사실 히샬리종 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감독이.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빼 하는데 그 내부에서는 히샬리종 몸값이라든지 그 어떤 팀 내 그게 있을 텐데 그 빼는 거나 징계성 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히샬리송을 봤을 때 좀 안타깝기도 했었어요. 사실 워낙 좀 비판을 많이 받고 나도 좀 얘기를 했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쟤. 그런데 약간 좀 그게 좀
뭐 히샬리송을 지금 욕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히샬리송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교체되고 나왔잖아요. 그쵸. 나하고 볼터치 몇 번 해보니까 그냥 너 앉아 있어라 이 생각이 나도 그냥 그 생각 그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야. 차이가 커. 네.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이 이걸 이겨내고 뚫고 나오면 이제 레벨이 하나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그냥 쭉 무너져가지고 이제 하위권 팀으로 뭐 이제 이적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커리어는 꼬이는 건데 그런 선수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쫙 반짝했다가 안 되네 해가지고 좌절하다가 팀 커리어 낮아지고 이런 선수들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손흥민을 톱으로도 쓸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면서 뭐 본인도 이제 정신 차리고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죠 이제는 A매치 슈시키도 있으니까. 그래서 손흥민이 제가 봤을 때 콤파니 감독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프리미어리그입니다. 파니님 이러면서 형 파니 형 여기 프리미어리그 뭘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거 너무 과해. 왜냐하면 진짜 벌리도 어쩌면 고마웠던 게 주구장창 정말로 그 강단을 가지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더라고. 그죠. 그 뒤에서 만들어가고 압박도 계속했어요. 압박 위에서 계속 그렇게 빌드업 방해했잖아. 쳐먹으면서도. 그러니까. 근데도 마지막 후반에 5백으로 바꿨잖아요. 근데도 압박을 하고 라인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건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손흥민 카드가 너무 좋았던 게 히샬리송과 다르게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를 누릴 수 있는 침투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번니가 올리려고 하는데 손흥민이 있으니까 전반전 한 15분 뒤부터는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토트넘의 이른바 진짜 몰아치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결국 역전을 하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훈련 자체를 번니가 히샬리송으로 지정해놓고 훈련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왜냐면 스타일이 완전 다른. 손톱으로 나왔을 때도 생각은 했겠지만 1번 대응을 원래 그렇게 훈련하잖아요.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나왔어. 고민했겠지. 근데 이미 준비했는데 갑자기 바꿔? 이게 쉽지 않겠지. 물론 벌니가 이제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겠는데 그 디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때 하던 대로 하자 해가지고 번니는 이렇게 되고 야 그럴 바에야 우리 조회수나 뽑자 해가지고 지금 번니 유튜브에 손흥민 썸네일 받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조회수가 엄청 1위야 1위 번니 유튜브 1위 찍었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울산 현대랑 어느 팀은 말이 안 된다. K리그 중하위권 팀이 경기를 했어. 근데 중하위권 팀이 졌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 주민규 세리머니 썸네일 받고 자기 유튜브에 이게 말이 돼? 우리나라에서 하면 그거 프론트 진짜 개쌍욕 먹어요. 개쌍욕이 먹는 게 아니지. 그냥 일주일 내내 대가리 받고 있어야 진짜. 그 구단이 없지. 근데 이게 되나봐 잉글랜드는. 나 깜짝 놀랐어요. 역시 그 조회수 유튜버로서 조회수는 어쩔 수 없습니까?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터프모 구장을 가봤잖아요. 그 동네를 가봤어요. 굉장히 소박한 도시입니다. 번니가 또 인구가 되게 적다고 알고 있어요. 도시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마을이에요. 마을이다. 네, 그 마을. 어찌됐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따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득은 취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회의까지 해서. 회의까지 해서. 에라 모르겠다. 몰라 이 새끼야. 번니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미국인 쪽의 그래요? 구단주예요. 미국 쿨한데? 네. 아메리카 스타일인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아메리카 네. 스타일로 이렇게 손흥민을 딱 걸어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통용된다는 게 모르겠어요. 현지 반응까지는. 근데 뭐 댓글 몇 개 봤는데 뭐 히스 뭐 손흥민 막 칭찬하는 댓글밖에 안 보이더라고 메뉴에는. 네.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 이런 열린 마음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히샬리송이 이제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고 본인들 많이 좀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네, 지금 환희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히샬리송을 좀 나올 걸 대비하고 이렇게 후방에서 빌드업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히샬리송 그래서 골키퍼가 이제 볼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주면 되겠지라고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손흥민은 막 오는 거야. 존나 빠르니까 왜 와 씨발 이렇게 해가지고 볼 이렇게 주다가 뺏기고 그리고 골 대고 막 이런 느낌. 그치. 압박의 속도도 다르니까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면에서 활동량이나 어쨌든 뭐 인터뷰나 실력이나 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얘기했고 저도 오늘 영상 올렸거든요. 장면 다 봤으니까요.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모든 게 귀감이 되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장에 걸맞는 품격을 보여줬다. 그리고 솔로몬이랑 포로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솔로몬 드리블과 패스 그렇지. 건네주는 선택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반대편에 쿨루세프스키가 사실 패스 줄 때 약간 공격 패스 템포나 타이밍을 못 맞출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솔로몬 선수는 선발 자체는 사실 아직 토트넘에서 굉장히 낯선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잘 맞춰줬다고 생각을 하고 포로가
이 선수 이번에도 사실 슈팅 난사했을 때 손흥민이 되게 아쉬워했던 장면 하나 그치, 있거든요. 그치. 네. 슈팅의 포로. 원래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면 이상하게 슈팅을 많이 해서 아쉬워요. 근데 또 뒤에 내리자니 지난 시즌은 수비가 불안했는데 이번 시즌은 수비가 엄청 발전을 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포로 선수가 킥이 좋으니까 올라와서 슈팅 난사하지 말고 아래쪽에서 좀 빌드업에 관여를 해라. 이렇게 역할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합니다, 포로. 그렇지. 그러니까 공격 올라올 때도 나름의 포인트가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의 수비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좀 받고 있고 물론 이낙영에서 딱 한 번 털렸는데 그게 실점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콜로세오 선수였죠. 이름이 갑자기 콜레오쇼. 콜레오쇼 선수가 네. 너무 잘해요. 아, 그건 어쩔 수 근데 없어. 콜레오쇼 왜 이렇게 잘해? 그 예전에 에스파뇰 있을 때도 18세인가 지금 그럴 텐데 이미 드리블은 타고났다는 제 정평이 많이 나 있어요. 사실 실점할 때 프로도 느린 선수가 아닌데 좀 털린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포로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콜레오쇼가 너무 잘해요. 잠깐 콜레오쇼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선수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다. 네, 권리에서 콜레오쇼. 좀 돋보였죠. 네. 주현이 형또 찜했네. 그럼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 말했습니다. 약간 찜한 느낌 나는데. 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또 언급해줘야 다음에 또 네. 언급이 됐어요.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네. 클립 남겨주세요. 주원 형이 맨 처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레오쇼. 맨 처음 얘기했어요. 맨 처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름 헷갈리셔서 콜레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콜레오쇼. 네. 지금은 네. 바로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손흥민의 어떤 그 혜택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경기를 봤었고요. 자, 두 번째 선수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나는 이날 경기 보고 맨앤글라드바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잖아요. 네. 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후방에서 안정적이었다. 나는 이제 좀 녹아든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 야, 확실히 좀 더 여기서 본인이 선택할 때 요런 선택보단 이게 낫겠구나. 이게 좀 이제 학습 효과죠. 앞에서 요런 패스? 요거 내가 실수야 해가지고 본인이 잘하는 길만 보고 잘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적고 어쨌든 본인도 수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스 미스도 줄이는 것도 과제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확실히 이날은 좀 개선이 됐다는 게 느껴졌고 팀이 전체적으로 못했지만 그래도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도 잘하더라고. 할 수 있었고 네. 사실 저는 한 80분 70분에 교체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더리우트를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로 넣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쓰려고 수비형 미드필더 넣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에 버티려고? 그냥 한 네. 건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지금 뮌헨이 그럴 팀이 아닌데 다 땜빵하고 있어요. 라이머가 오른쪽 가죠. 윙백을 한정은 라이프치에서 오른쪽 풀백 윙백 한정은 있는데 되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른쪽 가서 잘하던데? 라이머 오른쪽 가서 풀린 거야 후반전에. 사실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마즈라이보다 더 나아요 요즘 폼 보면. 확실히 이제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잘한다. 물론 이제 세컨 포지션이 오른쪽 수비수긴 하지만 당연히 라이머랑 키미랑 중앙을 보고 고레츠카 밀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라이머가 또 새로운 걸 찾아가면서 고레츠카도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막상 또 고레츠카 괜찮아지고 있고 요즘에. 네. 근데 문제 3선의 뎁스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아가고 이제 문제는 그 2선 그 3A급 코망, 사네, 그나브리 그나브리. 세 명. 이번 경기는 이제 밀러였지만. 네, 3명 아마 뮌헨 팬들은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살아나라. 근데 진짜 보면 속도가 있어. 빠르죠. 기술이 그리고 좋아요. 어쩔 때는 기술도 쓰고 하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조절을 못 한다는 느낌? 뭐 그냥 주구장창 딱 경기를 치르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권투를 해. 그럼 자기가 몇 가지 기술이 있잖아. 그럼 그걸 좀 딴 것도 섞어가면서 내가 오른쪽 훅이 좋으면 뭔가 왼발을 잽을 때리면서 훅을 때려야 되는데 걔네들은 자기 센 것만 해. 계속 이렇게만 센 것만 하니까 아니, 뭔가 좀 미끼도 던지고 좀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되는데 진짜 코망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드리블 있잖아. 특이 있어. 특유의 근데 드리블 못 복귀 때 맞긴 드리블. 해 사실. 싸네도 그 드리블 있잖아. 있죠. 못 막아. 못 맞긴 해. 상대를 제압해요. 측면에서 흔들긴 흔드는데 저는 제발 나가는 킥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잘 드리블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라서. 조절력이 좀 부족해. 근데 그래서 또 얘네들 특이한 게 한 경기에 다 터진다. 갑자기 막 7대0, 8대0 경기에서 셋 다 막 와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다시 셋 다 떨어지고. 그거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 물론 제가 민행 경기를 다 팔로우하지 않았지만 한 경기에 다 터진다? 그럼 걔네들이 셋이 다 터지는 게 아니고 수비가 터진 게 아닌가? 상대 수비가 터진 상대 거다. 수비가 다 터진 게 아닌가? 라는 있죠. 생각도 좀 맞아요, 해봐야 맞아요. 됩니다. 네. 아니 네. 케인이 있는데 그 크로스 상황 하나를 못 만든다는 게 정확한 크로스 상황 하나를. 케인은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포르투갈로 토트넘 보면서 이 새끼들 진짜 그렇게 하지 이러면서 이게 내가 오죽하면 중계 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제가 입중계하면서 잠깐만 토트넘이 이런 경기를 펼치고 지금 케인이 맨에서 이런다? 그러면
문제는 케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9월 4일이니까 3주 전, 4주 전으로 좀 돌려봐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고. 이거 문제가 뭐 토트넘의 감독이었나? 아니면 토트넘의 선수단 퀄리티였나? 케인은 잘하는데 아니다 이거 케인이 문제였나? 이제 미넨에서도 이러면 우스갯소리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케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물론 메넨글라트바가 굉장히 밀집 수비를 하긴 했어요. 4-5일에 가깝게 수비 대용 갖춰서 진짜 박스에 수비를 엄청 많이 두더라고요. 그리고 케인도 나름 내려와서 고군분투하긴 했는데 이선이 잘 받쳐줘야 그런 케인에 내려와서 연계해주는 거, 침투하는 거, 그리고 일단 크로스가 나와야 케인이 그 아주 단단한 몸을 좀 쓸 수 있잖아요. 크로스 잘 안 올라오지, 이선에서 패스 연계 이런 거 다 아쉽지. 여러모로 케인 입장에서는 케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선 자원들의 문제가 역시 지금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좀 크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아주 좀 힘든 상대였던 뮌헨 입장에서는 천적이었던 메넨글라드바를 잘 잡았고 김민재의 어떤 플레이를 봤을 때는 확실히 녹아든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음 라운드에도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서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클럽 브루헤와 경기였는데 지금 국내에는 벨기에 경기가 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잠깐 했었는데 제가 스포티비도 알기로, 이제 잠깐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조회수가 시청자가 잘 안 나와서 조규성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작년 홍현석 경기랑 올해 조규성 경기 되면 조규성 경기가 훨씬 잘 나오는데 이렇게 공격수가 어쩔 수 그냥 인기죠, 인기. 네, 그렇죠. 네. 인지도 네, 인기 인지도. 국가대표냐 아니냐고요. 네. 홍현석도 이제 국가대표가 됐지만 그래서 안 되고 있지만 이날 클럽 브루헤면 상위권 경쟁팀이라서 그럼요. 제가 알기로 이날 스카우트들이 되게 많이 갔거든요. 아하. 지금 벨기에 리그가 완전 노다집니다. 아, 그래? 빅리그에서는 얘들 데려와서 스텝업 시키면 성장시켜야 중위권 팀이 데려오면 팔 수 있는 거고 빅클럽은 데려와서 어. 월드 클래스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스카우트가 엄청 간대요 벨기에 리그가. 그 벨기에에서 사와서 중소리그에서 이제 중소 어떤 팀에서 빅리그에서 중소팀에서 사가지고 프리미어 리그에만 팔면 맞아요. 몇백억 그냥이에요. 맞아요. 거기는 그냥 선수 기본이 300억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벨기에 리그 보면 국적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벨기에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한국 선수 있고 그 팀 홍현 선수 팀에 일본 선수도 있어요. 그쵸, 일본 그쵸. 선수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선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서 이게 데려갈 수 있는 선수들 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도 벨기에 리그 선수들을 되게 많이 데려오는 편이고 뭐 아직까지는 PL을 직행한 선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 달이 또 거쳐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벨기에 리그의 스카우트들이 되게 많이 파견이 돼서 이날도 되게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홍현석은 굉장히 멀티플레이어고 어디서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이 정도의 득점력을 보여준다면은 한번 또 좀 좋은 클럽으로 튀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라는 이번에 기대감을. 또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항상 앞을 잘 바라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본다는 건 패스도 쭉 앞으로 그치. 그런 전진해서 시야가 나간다는 중요하지. 거고 그 시야가 트여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볼을 좀 어중간하게 처리하거나 볼이 좀 애매하게 튈 것 같을 때 사실 공격적인 자원이나 미드필더는 볼이 어디로 튀든 간에 그걸 미리 예측하고 뛰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홍현석이 그게 돼서 네. 첫 번째 골도 압박으로 바로 튕겨 나온 거 잡아내서 바로 이제 득점을 했던 건데 아마 그런 집중력과 앞을 바라보는 능력을 스카우터들이 되게 좋게 보지 않았을까. 문제 이제 99년생이기 때문에 군 문제. 아시안 게임을 이번 멤버에 뽑혔으니까 네, 네. 아시안 게임에서 해결을 해야지만 이제 아무래도 빅 팀에서 아니면 빅 리그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카드긴 하죠. 네. 야, 근데 진짜 이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그냥 군대를 가잖아요. 또 군대라는 게 본인도 걸려 있고. 뭐 그렇죠. 네. 바로 옆에 있군요. 네,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저는 군대를 갔다 오긴 했지만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거는 다 일장일단이 있고 다 각자마다 생각이 다른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하지만 이런 홍현석 같은 선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계속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금메달 땄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 또 골 넣었습니다. 네. 확실히 영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황희찬 선발로 왜 안 써? 근데 선발로 썼다가 에버튼전에 갑자기 또 이제 통증을 좀 느꼈다고 하죠. 느껴서.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아주 많이 말했으니까 네. 햄스트링 얘기는 많이 안 해도 맞아요, 될 것 맞아요. 같고 네. 어쨌든 나오면 계속 뭔가를 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몸 관리라든지 근육 부상 이런만 잘 되면 확실히 그러니까 계속 황희찬 오퍼가 있잖아요. 뭐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원했다는 얘기가 계속 오퍼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 이런 스타일 선수가 유니크한 거야. 잘해요. 잘하고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선발로만 나오면 이제 황희찬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잘 보고 싶은데 뭐 할 때마다 씨 부상 아니야? 씨 부상 아니야? 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안해서 못 보겠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부상 위험도만 아니면 올 시즌 황희찬의 주전 입지는 지금 폼이면은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울버햄튼도 선수 구성을 보면 아직 파비오 실바가 완성된 지금 단계에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골을 넣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해요. 황희찬이 분명 있어야 되는 지금 초반의 폼이거든요. 근데 부상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선수가 그런 걸 신경 써서 뛰면 또 플레이 잘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어쨌든 황희찬 선수는 뭐 공격 포인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상 없이 또 다음 라운드 A 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다음 라운드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적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 마감 특집 첫 번째 편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제가 이제 지출 기준으로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위부터 4위에 있는 지출이 가장 많은 팀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내일은 이제 그 아래 팀과 또 뭐 깜짝 영입한 팀들 할 텐데 지금 화면에 숫자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전체적인 표를 봤을 때 네. 토트넘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썼습니다. 돈을? 그렇죠. 2위입니다. 2위. 뭐 첼시가 1위인 건 당연히 예상이 됐었고 토트넘이 아주 많이 썼고 또 내일 다룰 브라이턴이 수익 측면에서는 제일 짭짤했습니다. 아니, 브라이턴 팔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 거상이야, 거상. 아니 네. 거상 정도가 아니고 약간 이제 브라이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브라이턴한테 저기 어떤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가격 좀 했는데 뭐 얼마 600억 정도면 될까? 야 장난치나 우리 브라이턴이야, 이 새끼야. 우리는 1,000억부터 시작이야, 이 새끼야, 임마. 1,000억부터 스타트니까 그렇게 알아. 얘네들 무조건 1,000억부터 시작이야. 저 그래서 이번에 에반 퍼거슨 해트트릭 했잖아요. 보고 나서 딱 든 생각이 야 1,000억도 확보했다. 에반 퍼거슨이면 무조건 1,000억이야 브라이턴은 이제. 무조건 1,000억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1,000억이 판다는 것도 아니고 협상 시작을. 네. 그러니까 브라이턴 거치면 약간 되는 선수들 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토탈 부분을 보면 플러스인 팀이 몇 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울버햄턴과 함께 울버햄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적을 성사시키면서 플러스가 됐고 브라이턴은 뭐 어느 정도 예견됐던 플러스인데 그렇죠. 이러면서도 팀이 잘 나간다? 요거는 이제 이 이미지로 계속 가는 거죠. 이러면서 팀이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꼭 지금 브라이턴 데제르비 감독 좋으니까. 감독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해서 한번 오늘은 첼시, 토트넘, 맨시티, 아스널 이렇게 네 팀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첼시입니다. 와 이거 정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첼시. 근데 엄청 많죠. 그 얘기인 즉슨 저는 첼시 막 그 토드 보일리 와가지고 막 선수 사고 했을 때 얘 그리고 성적이 안 좋았잖아. 얘네 네. 진짜 어떡하려 그러냐라고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무슨 정리정돈 전문가가 있나 봐. 왜냐하면 원래 그런 직업 있잖아요. 있잖아. 네. 이게 여러분 정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라고 하잖아. 근데 정리의 시작은 일단은 쓰레기통을 놓고 시작해야 되거든. 버릴 건 버리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야 정리는. 그쵸, 맞아. 정리 정도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인데. 어우 방출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저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방출 하나만큼은 진짜 첼시가 팬들의 마음에 쏙 드는 판매를 했다. 루카쿠는 사실 논외로 봐야 돼요. 루카쿠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선수가 너무 이제 좀 마음 자체가 떠 있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된 부분이 있지만 이외 자원들 보면 사우디 자본을 활용할 땐 잘 활용해주고 밀란을 활용할 땐 또 잘 활용하고. 근데 또 치크랑 플릿이 지금 밀란 가서 하는 거 보면 잘해요. 네. 그런 거 보면 나름 윈이나는 어떤 판매 구조까지 첼시가 잘 선택해서 떠먹여주고 벌 돈은 벌지 않았나. 굉장히 잘했던 이번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방출 수익을 보면 첼시가 2억 6,700만 유로거든요. 야. 이 압도적 1위고 2위가 브라이턴으로 1억 8,700만 유로니까 거의 1억 정도 차이 나요. 금액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고 지출도 1등이지만 방출 수익도 어마어마한 1등이다라고 봐야 되고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이세도가 네. 팀 내 1등 그다음에 뭐 라비아도 은kun쿠, 큰 돈. 콜파머, 디다시, 잭슨, 우고 추쿠, 골키퍼 산체스, 또 골키퍼 페트코비치 이렇게 데려오면서 영입을 쭉쭉쭉 했고 나간 선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하베르시 마운트. 하베르 7,500만 유로, 마운트 6,420만 유로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얼마야? 뭐 1억 한 4천, 3천 되겠네요. 잘 팔았어. 잘 팔았지. 둘 다 각각 팀에서 지금 사실 평가는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당장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코바치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조금 약간 아쉬움이 있었죠 첼시에서는. 첼시로선 일단 다 잘하는데 잔부상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맨시티가 마침 원하네 잘 팔았고 쿨리발리 어이구 생각보다 별로네. 근데 사우디가 사주고네 땡큐. 쏠쏠하죠. 플리식 어이구 얘 안 팔릴 것 같은데 팔렸네 오케이 좋아요. 땡큐. 맨디 이게 발 드럽게 못 쓰네. 사우디 오케이 땡큐. 언제까지 해야 되지? 다 땡큐야. 싱크도 땡큐 뭐 그리고 이외에 안파두 뭐 오도이 이런 선수들도 사실 다 땡큐예요. 근데 오도이가 한때는 생각해 보면 얘 4천만 유로, 5천만 유로까지 나왔거든요. 예전 바이에른 뮌헨이랑 또 이렇게 엮이고 할 근데 때. 지금 350만 유로야. 야. 이 이적료면 그냥 분데스리가 하위권 팀이 살 정도 수준의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금액으로 350만 유로. 우리나라 선수도 뭐 유럽 한번 이적하면 350만 유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도이의 추락은 조금 아쉽다. 워낙 뭐 첼시가 안 썼기 때문에 또 임대도 보내서 임대 가서도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합당하긴 하지만 한때 어떻게든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근데 진짜 요즘 첼시 경기 보면 나는 처음에 애들 얼굴이 안 들어오더라고.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완전 새로운 팀이라서 네. 애들 다 젊고 어리고. 근데 거기서 오는 문제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죠. 네, 왜냐면 평균 시간이 걸려. 평균 나이가 23세? 너무 어려요. 진짜 애들 팀이야. 어. 우리나라 좀 22세로 있잖아요. 그래. 그거 다 거기서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제일 나이 많은 게 실바 84거든요. 그 다음이 94야. 84, 94 사이에 없을 거야. 스털링이야 그 다음에. 스털링 두 번째 나이만. 그 다른 20대야 근데 스털링. 그쵸. 다른 걸 떠나서 그러면은 뒤에서 그 84 티아고 실바 뛸 때 약간 현타 오겠는데. 그치.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 형이 형철이 친구들이랑 뛰는 거야. 근데 사실 형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티아고 실바도 제일 고생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나이가 어린 만큼 좀 이제 그 약간 근육이 덜 붙어 있다고 해야 되죠. 좀 힘이 그런 좀 안 붙어 있을 수는 있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유도 첼시하면 원래 없고. 피지컬. 여유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주요 선수들이 좀 흔들릴 때 경험 많은 선수들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첼시는 그게 부족하지. 그렇죠. 네. 팀 분위기가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초반이 안 좋아요. 네. 그게 조금 걸리는 요소죠. 그리고 뭐 아웃된 선수 중에 아쉬운 선수가 지에으가 이제 사우디로 갈 뻔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임대로 터키 리그로 갔다. 네. 얘는 그래도 팔았으면 한 뭐 1,0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사이는 나오지 않았을까. 게다가 월드컵 활약이 직전에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딱 했어야 좋았는데. 되는데 뭔가 꼬이면서 임대로 뭐 완전 이적할지 뭐 조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뭐 데려와서 지금 바로 임대 보낸 선수도 많아요. 다비드 포파나도 한 시즌 있다가 우니온 베를린 보내서 우니온 베를린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산토스라든지 안젤로 이런 요즘에 브라질에 맞들렸나 봐. 브라질 어린 선수들을 막 엄청 영입해가지고 계속 임대 돌리면서. 근데 이게 뭐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바 라만이라는 선수가 아마 2014년인가 15년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패의 아주 표본인 거죠. 바바 라만. 첼시 유니폼을 입은 적이 있던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긴 잠깐 있는데 뛴 적이 있나? 잠깐. 네. 네, 치트 잠깐. 2015년 정도면 우리가 히든풋볼도 하기 전이에요. 아하. 그때 바바라만 이미 첼시 선수였어요. 근데 8년 있다가 나갔으니까 이제 지금 영입한 선수들 어린 18살 선수들이 그런 길을 안 걷도록 잘 만들어야죠. 첼시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새로 영입된 선수들을 안정적이게 네. 좀 잘 이제 녹아들게 만들어야 되는 첼시의 입장이고요. 어쨌든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정리를 잘해서 잘 팔아서 그래도 뭐 첼시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지출로서는 2위입니다. 맨시티와 아스널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2, 3, 4위는 다 비슷한 상황이고 방출 수익도 1억 1,200만 유로 정도로 뭐 나쁘지 않은. 역시 이제 케인이 대다수를 케인 차지하기 크죠. 때문에 그쵸. 뭐 수치는 크지만 명수로는 거의 한 명 가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존슨을 5,500만 유로로 제일 비싸게 데려와. 그다음에 메디슨 포로 완전 이적시켰고 네. 크룹세스키 완전 이적, 판더벤 4천만 유로 데려왔고 골키퍼 비카리오 데려왔고 이게 토트넘 팬들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적시장 말하면 돼요. 우리 영입 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느낀 거는 제가 금액을 보니까 포로와 크룹세스키가 원래 있던 선수인데 완전 이적시키니까 팬들이 그런 거는 잘 이제 인지가 뭐야 느낌상으로는 맞아, 맞아. 안 오죠. 새로운 선수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그 둘한테 쓴 이 정도 7천만 유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볼 땐 되게 많이 영입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제 경기 봤을 때 솔로몬 샤우타르에서 프리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게이득, 완전 게이득이지. 게이득이고 판더벤 아주 잘하죠. 그리고 비카리오도 너무 잘하죠. 생각보다 잘하고 잘하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파는 겁니다. 케인은 뭐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데 다이어를 처분을
못했고 호이비에를 마지막에 풀럼으로 보내려다가 컨트롤 Z 따다다닥 다 누르면서 다 롤백 됐죠. 롤백 됐죠. 이런 식이고 팔리냐 바이온 못 가고. 네. 그리고 뭐 그 정도? 그거를 팔았으면 좀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아쉽긴 하죠. 은돈벨레도 아직 있죠. 결국은 여기 정리가 안 됐죠. 그리고 요리스도 1년 계약이 남았는데 프리로 이제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지금 은돈벨레 좀 놔둡시다. 왜 놔둬요? 좀 보고 싶어 한 번쯤은. 아니 쓸까 근데? 근데 일단 리그컵이 또 탈락을 하는 바람에. 있는 것도 신기해. 어떻게 있을까 팀 안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가려고 구단은 나름대로 힘을 좀 썼을 텐데 그치. 선수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아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은돈벨레도 나는 그냥 계속 남을 거예요. 비싼 약간 이런 선수야 은돈벨레. 그치. 또 은돈벨레가 나갈 이유가 없지. 주급도 높을 그건 거고. 맞죠. 그거에 대해서는 토트넘 팬들에게 뭐 제가 죄송스러운 말은 이제 드리겠고요. 근데 그냥 한 번쯤 보고 싶어요. 네, 토트넘에서. 네. 벤치라도 한번 앉지 않을까. 네, 하다 보면. 근데 다이어가 2024년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사실 이번에 안 쓸 거면 팔았어야 됐어요. 뎁스가 얇아진 네. 한이 있더라도 사실 풀럼에서 되게 이제 다이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다이어 본인이 아마 높은 확률로 풀럼 쪽에 대해서 별로 내키지 않아 했던 것 그럼 같아요. 호이비르도 그렇고 풀럼 약간 개무시 당했네 지금 2번이나. 그러네요. 토트넘 생각해보니까. 선수한테. 뭔가 그렇게 엮였네. 본인이 안 나간다 그랬어요. 맞아. 다이어는. 요리스도 니스로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가서 라치오도 뭐 얘기 있었는데 안 어떻게 됐고.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계약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본인 이제 요리스가 1번이 아니라는 거는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 그냥 뭐 코치처럼 뛰는 건가? 그냥? 그럼 거기 있는 거지. 있는 건가? 뭐 운동하고 아니면 지 나름대로는 몇 개월 뒤에 여기서 몸 만들고 다른 팀 뭐 가겠다 겨울 이적 시즌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할 거 다 했고 토트넘에서 진짜 할 거 다 했잖아. 다 했고. 아니 월드컵 위너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얘기할 걸 주위에서도 나중에 좀 더 뛰고 싶어 뭐 하면 옆에서 가족들이 얘기할 걸 여보 가만히 있어. 그만하세요. 이제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세요, 여보. 여보 할 만큼 하셨어요. 이제 마음의 짐 좀 내려놓으세요. 이러면서 애들한테 요리나 좀 해주세요. 요리하자. 차라리 요리스라서. 네.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십시다, 여보.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 그렇죠. 네. 주위에서 말릴 수도 있어. 지금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한 팀에서 10년이나 개꿀 뛰었잖아요. 아니에요, 여보. 네, 개꿀. 이러면서. 이제 한 번 좀 여유 있게 좀 지내라. 네.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로 좀 잘해야 되는 게 봐봐 다이어랑 요리스가 팀에 있잖아요. 요리스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다이어가 팀 분위기 은근히 망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왜냐면 생각해봐 다이어의 입장에 우리 다이어가 싫어하는 마음 좀 버리자고. 다이어 입장이야. 작년까지 주전이었어. 약간 토트넘의 상징과 같은 잉글랜드 선수였어. 맞잖아. 친구들도 많고. 근데 하루 아침에 아예 추락했어. 그럼 팀 안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있어야 돼? 사실 다이어의 개인 어떤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는 멘탈적으로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 제가 다이어였다면 아니면은 다이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뭔가 멘탈적으로 뭔가 흔들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것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올 게 왔구나. 생각보다 늦게 왔네. 그동안 재밌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때가 됐구나. 근데 그동안은 버텼는데. 채팅창에서 본인이 나갔어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네. 내가 다이언데라고 생각한다니까 선수들은. 그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선수 다 에고가 세잖아. 네. 이게 쉽게 내려가지 않아. 근데 일단 다이어가 분위기 안 망치게 만드는 것도 이건 감독 능력이다. 잘 달래줘야 되겠네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다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약간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전에 중계 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트넘 8위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네. 70골을 넣었어요. 맨유 3위 58골, 뉴캐슬 4위 68골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더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네. 토트넘 실점 63골 했습니다. 네. 맨유 3위 43골 했습니다. 20골을 더 쳐먹었어요. 그리고 뉴캐슬 33골, 30골을 더 쳐먹었습니다. 그쵸. 네. 여러분 뭐 13골, 15골 20골, 30골을 더 먹었어요. 그리고 다이어 주전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의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서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토트넘 팀 자체적으로 다이어를 못 보낸 건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남겨서 애매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쵸. 남아있는 거 상황 자체가. 남아있는 거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야 네. 지금. 그래서 요런 선수들이 은근히 또 팀 분위기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다이어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이어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본인이 다른 팀을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 난 오히려 중하위권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럴 수도 있잖아. 맞아. 안정감 오히려 더 막 리더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더 중심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풀런 갔으면 팀님이 빌드업은 다 해주고 옆에서 해리스 니드 같은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 보조해주면 부담은 좀 적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는 좀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브랜넌 존슨이 왔는데 제가 지금 스카우팅을 마테우스 누네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 아마 내일 정도 촬영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브랜넌 존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번 주 말까지 다음 주에는 브랜넌 존슨에 대한 이야기 어차피 A매치니까 경기가 없잖아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 팀입니다.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그바르디올, 누네스, 도쿠, 코바치치 아주 깔끔하게 딱 영입했죠. 이 1위 팀의 위험이죠. 깔끔. 우리 필요한 데만 산다. 원하는 선수만 산다. 솔직히 1위 팀이고 펩이 있으면 뭐 찍은 선수 다 데려올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 찍고 이적료 맞춰서 설득하는 건 훨씬 더 다른 팀보다 쉬울 수 있는 팀이 맨시티입니다. 그치. 맨시티는 뭐 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웃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콜 팔머를 제일 비싸게 보냈고 나는 콜 팔머 팔았을 때 좀 의외였어. 왜냐하면 이 어린 선수를 펩이 그래도 중용을 한 편이거든. 네, 그렇죠. 근데 팔았다? 이거는 좀 나는 의외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왜 팔았을 거라 생각해? 그래도 중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쿠가 좀 보강이 됐고 사실 제 생각에는 포든도 그렇고 윙으로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분명 많잖아요. 이제 그릴리시 선수가 요즘에 폼이 좀 안 시키는 하는데 어쨌든 윙 자원이고 분명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래도 좀 있다는 전제하에 마테우스 누네스에 대한 내부 기대를 중앙에서 좀 많이 하고 좌우측 공격수는 다른 자원들이 충분히 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금액이 생각보다 높아서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2천만 유로나 3천만 유로였으면 아닌데 4,700만 유로? 이 점은 받을 만하다. 요거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아쉽지만 요 금액이 요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콜 팔머를 봤을 때 뭐 내년 내후년이 당연히 기대가 되는 선수이지만 뭐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선수는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선수를 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콜 팔머 이번 시즌 커뮤니티 실드에도 골 넣고 슈퍼컵 때도 골 넣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았거든. 근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보여준 부분이 많지 않긴 했어요. 이번 시즌에야 이제 약간의 결정적인 골들을 넣긴 했지만. 그리고 마레즈랑 라포르테랑 양엘 에레라를 지로나로 500만 유로를 보냈고 매번 임대 다녔던 선수. 칸셀루로 임대 보냈고 근데 이 유스 아웃이 대박인 게 이게 트랜스퍼 막을 제가 참고를 했거든요. 네네. 트랜스퍼 막에는 1군 선수들의 인앤아웃 금액만 계산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맨시티 U21로 검색을 해서 따로 들어가서 트랜스퍼를 봐야 그 금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어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맨시티 계산에 방출 수익을 더해야 돼요. 그게 제임스 트래포드가 1,730만 유로로 번니. 이게 얼마야? 이게 한 뭐 200~300억? 200~300억? 여기는 그냥 20살, 21살짜리도 그냥 200억, 300억이구나. 그리고 칼로스 포르브스도 아약스로 1,300만 유로. 이것도 한 200만, 300억 정도. 200억. 200억 정도. 세이 찰스도 소튼으로 1,230만 유로. 그리고 하우드 벨리스는 임대인데 승격하면 2천만 유로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토미 도일도 완전 이적 조항 달고 울버햄튼 갔고. 그렇죠. 도일은 뭐 어쨌든 누네스 딜에도 포함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팀에서 양엘 에레라도 팀에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 쓴 선수로만 이거 참 맨시티 이거 팀이 잘 나가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웬만한 좀 공좀 차는 애들 다 영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잘합니다. 그리고 딱 스카우트가 봤을 때 맨시티가 이 선수를 픽했어? 이 선수를 찜했어? 맨시티 묻었어? 그러면 갑자기 한 20억짜리가 150억이 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택깔이거든.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런 느낌처럼 선수를 팔 수 있지 않을까. 사업적인 면모로 보면 택깔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 뭔 맨시티 묻으니까 뭐 200억, 300억이야. 대충 보니까 한 700억 정도, 600억에 700억 정도 그냥 수익을 얻었네요. 어린 선수들 적당히 키워가지고. 대단한데. 네. 제 생각에는 팀의 위치를 되게 이제 잘 잡은 것 같아요. 펩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의 존재,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의 위상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맨시티에 엄청 가고 싶어합니다. 그럼 맨시티는 사려는 선수가 맨시티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금액을 낮게 제의하고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시티를 오고 싶어하는 어린 선수들을 일찍이 영입해서 그렇지. 그 선수들을 다른 구단에게 줬을 때 1군 선수가 아닌데도 이 정도의 이적료를 또 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시티가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인기 구단을 봤을 때
기존에 뭐 맨유도 있고 첼시도 있고 뭐 아스날도 있지만 뭐 리버풀도 있고 그런 빅클럽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팀들은 맨시티부터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1위 팀이니까. 네, 진짜 그래요. 스타가 또 있잖아요. 네. 데브라이너, 에리 홀란. 그래서 이제 5년, 10년 뒤면은 이제 맨시티의 힘도 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스로 수백억씩 버는 게 계속 누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빅네임? 아니 뭐 홀란드 다음 세대에 진짜 슈퍼스타가 나왔어. 그러면 맨시티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서 다 자원금이 그렇죠. 바탕이 되니까. 게다가 뭐 이번에 또 데뷔했던 오스카 밥이 드리블 엄청 났거든요. 네. 팬텀 드리블 치면서 상대 한번 속여낸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는데 뉴스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확실히 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게 최근 또 맨시티 선수들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전체를 볼 때 맨시티의 그 수익 구조는 올 시즌 나쁘지 않다. 판매를 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고 뭐 4명 정도 영입해도 괜찮죠 맨시티는 사실. 그쵸? 지금 워낙 막강하고 사실 네. 지금 영입된 게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그바르디올. 진짜 영입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경험 많은 코바치치. 저는 도크는 사실 물음표예요. 좀 더 봐야 돼요. 네. 마테우스 누네스는 제가 지금 스카우팅 하고 있잖아요. 잠시 스포를 해드리면 주위에 도와주는 선수들, 그러니까 주위에 뛰어난 선수들이 있으면 이 선수는 무난하게 할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괜찮게 보신 거네요. 이게 조금 괜찮다는 표현이 뭐냐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이 스파크가 팀에게 스파크를 주는 선수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제 근데 그냥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필요한 포지션에 보강은 다 됐어요. 중앙 미드필더 뭐 이제 균도안 나가고 데브라이너 부상에 대한 대비도 어쨌든 지금 해놓은 상태, 윙 보강도 했고 풀백과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도 왔어요. 그바르디올을 통해서.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전문 측면 수비수, 전문 풀백이 그래도 한 명 더 영입됐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워커가 사실 조금 지금 폼이 그렇게 좋진 않은 편이고 사실. 워커를 지켰다는데 안도감이 있지 않을까? 일단 뮤넨 이적설이 네. 계속 좀 진하게 있었는데. 근데 또 쓰는 게 수비적으로 워커는 참 잘하지만 공격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니코 루이스, 세리오 고메스 이번에 윙으로 나왔을 때는 잘했지만 풀백은 좀 아쉽고 니코 루이스도 아쉬운 편이고 그런 면을 봤을 때 풀백 좀 더 한창 때 주안 칸셀로처럼 뭔가 무게를 확 잡아줄 수 있는 풀백이 있으면 더 강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사실 일부 좀 있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자, 맨시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늘 마지막 팀입니다. 네. 아스날로 가겠습니다. 일단 데클란 라이스를 1억 1,660만 유로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영입을 했고 어제 효과를 받고 하베르츠 7,500만 유로, 팀버 4,000만 유로, 그리고 라야를 임대로 데려오면서 임대료를 한 300만 유로 정도 줬습니다. 보낸 건 발러군을 모나코로 3,000만 유로 보냈고 자카 1,500만 유로, 매터너 보냈고 뭐 파블로 마리, 로폴딩 트러스티 이렇게 안 쓰는 타바레스 임대, 티어니 임대 뭐 이렇게 해서 임대료도 조금씩 챙기면서 나름의 수익을 챙겼고 다른 팀에 비교해서는 아웃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한 선수는 없는 편이죠. 발로군이 제일 비싸니까. 아쉽네요. 티원이 간주도 몰랐네. 티어니 소시에다드로 임대. 그러니까 이걸 몰랐었어. 아쉬운 네. 건 페페가 없네요. 그러니까 처리를 비싸게 주고 데려온 선수는 처리하기가 쉽진 않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라리 애매하게 주고 데려왔으면 애매하게 보내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낸 선수들은 지금 어쨌든 다 안 쓰이는 선수들이고 자카는 이제 어쨌든 조금 이제 본인 자카 있었으면 더 좋긴 하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자카 네. 본인도 뭔가 네. 새로운 도전하고 네.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이는 라이스 하나밖에 평가를 못해요. 하베르츠와 팀버는 다른 이유로 평가하기가 지금 아직 평가. 사실 라야도 그렇죠. 라야도 일단 지켜봐야 되니까. 지켜봐야 되고 해서 라이스는 뭐 임대니까. 네, 라이스가 모든 걸 지금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모든 이적생의 무게를 끌어안고 있는 팀이 아스널이고. 네. 라이스는 진짜 잘 들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2라운드 팰리스 원정 경기도 라이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1대0으로 계속 리드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진짜 네. 잘했어요. 사실 라이스 처음 데려올 때 이거 가격 맞나? 이게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네. 근데 또 막상 쓰니까 그래 안 들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뭐 쓰든 안 쓰든 뭐 라이스가 어느 정도 수준만 해도 다른 미드필더들이 존나 비싸니까 맞아. 라이스가 오히려 싸게 데리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만큼 지금 이적생들 데뷔로서도 라이스는 돋보이는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하베르츠는 역시 좀 봐야 돼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하베르츠가 진짜 애매다니까 평가하기가 진짜 애매해.
전 그래도 시간을 두고 싶기는 한데 어제 그 헛발질 장면을 보고 그것도 심해. 선수 본인의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 사기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깎여 있는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실점의 생각이 빌미가 들었어요. 되는 패스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베르츠 참 골치 아픕니다. 조금만 싸게 데리고 왔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한 500억 그러면 아우 야 500억이면 야 지금 프리미어 해자지라고 하는데 그 1000억이 주는 그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있죠. 근데 하베르츠는 확실히 지도자들이 다 선호하는 선수인 건 분명해요. 오퍼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우리 한국에서 축구 보는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하베르츠는 다 기본적으로 좋은 저런 유형의 선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정력까지는 우리가 고쳐줄 감독이 뭐 아르테타가 아무리 신이어도 고쳐줄 수 없어요. 결정력은. 그렇죠. 결정력 본인이 끌고 가야죠. 그래서 그게 또 자신감 결정까지 못 해버리면 다른 플레이가 다 꼬인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아스날 경기 적어도 이제 올해 정도까지는 하베르츠가 중심이 돼서 아스날 경기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나온다면 계속. 나온다면. 네. 이 왼쪽에서 뭔가 마르티넬리하고의 호흡도 그렇고 뭔가 아쉬워요.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약간 왼쪽이 정적이 되는 느낌? 물론 하베르츠는 이곳저곳 뛰어다니지만 같이 시너지를 맞추면서 위치 변화가 발생해야 되고 자카가 뒤로 내려오면 진첸코가 올라가고 뭐 마르티넬리가 안쪽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그런 합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는 결정력 이상으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적 시장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첼시가 이제 마이너스 1억 9,700만 유로로 압도적 1등이고 2위가 아스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억 6,700만 유로인데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 많이 아니에요? 썼다는 얘기. 수익을 많이 투자했죠. 못 남겼죠. 근데 네. 그 뜻은 한 명을 더 팔았으면 아까 말했던 페페 같은 선수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고 팔았으면 이 그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갔을 텐데. 아니야. 네. 페페는 아예 안 팔리나? 팔아도 내가 봤을 때 한 60억? 60억? 네. 그럼 여기 지금 표에도 안 들어갔으시 60억도 아깝습니다. 네, 이거는 60억이면 네. 사실 여기 안 나온 선수 중에 또 한 명이 얘는 세드릭 수아레스. 페페는 제가 그때 스카우팅했을 때 어떤 유형을 썼냐면 승부차기 때 한번 써야 돼요, 그냥. 왼발 하나 보고.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승부차기로 그냥 페널티킥 그 전문가로. 왜냐면 페널티킥 나왔을 때 쓰면은 그거 되잖아요. 또 남은 시간 20분, 30분 써야 되잖아요. 페널티킥 그쵸, 나오고 그쵸, 나서. 그쵸. 네, 그냥 승부차기로. 네, 그 선수를 어떻게 100억 주고 삽니까? 야, 만약에 정말 60억이면 아마 세드릭 수아레스보다도 이종류가 낫지 않을까. 예상 이종류가. 네. 네. 이 말도 안 되는 선수죠. 좀 골칫덩이들이 있죠. 스미스 로우도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아직 어리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구석을 비집고 들어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뭐 팀은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네. 일단은 여름 이적 다음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지 수비 쪽에 조금 뭐 부상자도 있고 해가지고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일단 뭐 아르테타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좀 영입 문제는 오히려 좀 하베르츠의 독박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안은. 그렇죠. 주목이 될 수밖에 네, 없죠. 주목이 될 맞아. 수밖에 네. 없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무대에 또 하베르츠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 뭐 맨유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내일은 맨유, 리버풀, 뭐, 네. 뭐 웨스트햄, 그쵸. 뉴캐슬, 뭐 뉴캐슬, 이렇게 예. 브라이튼 뭐 이 정도 가니까 맨유 위주로 하지 않을까 내일은.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히든풋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을 여는 히든풋볼이었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히든풋볼 화요일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